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청년님 최승우라고 합니다. 예, 런치토 오늘 9월 2차 버즈빌 이광희 대표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는 28일 날 있거든요. 그 전에 사전 등록 꼭 하셔야 지금 맛있는 런치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버즈빌의 이관우라고 합니다. 어릴 때 그 발명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을 좀 바꿔보고자 꿈을 꿨었고, 그 당시에 사실 되게 오고 싶었던 그 대학교인데, 이렇게 또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발명에서 또 이제 창업으로 그 연결을 해서 나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그 어떤 꿈, 그리고 자충우돌 스토리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이제 버즈빌이라고 잠금화면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리워디드 기반의 광고 플랫폼을 만드는 버즈빌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전에는 뭐 이토프라는 회사, 그리고 데일리픽이라는 회사, 그리고 티켓몬스터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먼저 그 버즈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면요. 2013년에 잠금화면에 이제 그 광고를 보여주는 형태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아마 캐시 슬라이드라는 경쟁사 앱도 들어보셨을 텐데, B2C 서비스로 시작해서, 현재는 2015년 이후에 이제 OK 캐시백이라든지, 통신사의 멤버십이라든지, 또는 롯데백화점의 L포인트, 이런 그 포인트가 있는 앱들에게 잠금화면을 탑재하고 또는 광고를 탑재해서 유저한테 혜택을 돌려주는 그러한 모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폰트가 깨졌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디스플레이 애드라고 하면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이제 광고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보통 클릭률이 한 0.5% 정도 나오는데, 저희는 여기에 이제 리워드라는 부분을 탑재해서 유저들이 리워드를 통해서 더 많이 광고에 클릭하게끔 만들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퍼널이라고 하는데, 광고는 보통 이제 유저가 결국 브랜드 효과를 보거나 또는 클릭을 통해서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이때 최종적인 전환까지 효율을 많이 높인 그런 광고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트 같은 데 가시면 보통 이제 그 시식 코너 이런 데 가시면 이제 원래 제가 살려고 했던 의도는 없는데 시식을 하나 하다 보면 그 물건을 구매하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원리로 리워드라는 걸 통해서 유저가 더 많이 광고에 반응하게끔 만드는 광고 플랫폼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금화면에서 시작해서 이제 전면 팝업이라든지 네이티브라든지 다양한 포맷으로 영역을 확대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커머스 광고주들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여행, 전자통신 이런 곳들의 다양한 광고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국내에서 통신 3사라든지 현대, 롯데, CJ 이런 데하고 하고 있지만, 이제 일본에서는 JR이라고 해서 한국으로 치면 메트로라고 할까요? 지하철을 잠금화면을 쓰거나 광고를 보면 무료로 탈 수 있게 해주고, 또 라인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라인에 잠금화면을 부착해서 라인 포인트를 쌓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이제 빅카메라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마트 같은 곳에 잠금화면을 통해서 다양한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싸게 살 수 있게끔 하는 모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이제 통신비 할인 같은 것들을 잠금화면을 통해서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폰 자체를, 스마트폰을 저희가 한 2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제공합니다. 대신에 잠금화면을 통해서 광고를 보면은 거의 무료로 싸게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유니콘, 보통 1조 이상 되는 회사들을 유니콘이라 하는데 넥스트 유니콘으로 도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배달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좀 큰 시장에 하나의 국가를 독점하는 그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 앞서 있는 연예 쪽이나 또는 뷰티 쪽에서 글로벌로 성장하는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에드텍이라는 광고의 테크 회사를 발판으로 글로벌리 확장해가는 그런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버즈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제가 앞에 어떤 사업을 해왔었고 어떤 고민을 했었고 또 이를 통해서 엑시시라고 하죠. 회사를 매각했을 때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제가 이제 5번의 창업 버즈빌이 이제 5번째인데 5번의 창업 동안에 어떤 고민이 있었고 또 이제 3번의 회사 매각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창업을 했느냐? 혹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을 읽어 보셨나요? 물리학과 학생들 보통 이제 물리학으로 오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희소 박사에 꽂혀가지고 굉장히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났고 뭐 핵물리학에서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공헌 그리고 가정적이기도 하고 뭐 그분에 이제 꽂혀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제 핵물리학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내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실험 같은 것도 했었고 또 어릴 때 많이 했던 게 이제 발명품을 이제 고민을 막 했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일기장에 이런 발명품을 썼어요. 현관문이 있으면 하단에 이제 문 고정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거를 부식된 문 고정 장치를 툭 쳤는데 부서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에 붙이고 철사로 연결하는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를 이제 썼었죠. 이걸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이제 철사를 막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먼지도 끼이고 내구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해서 만든 게 이제 버튼을 누르면 기어를 넣어서 이게 딱 올라오게끔 만드는 이렇게 되면 얘만 딱 탑재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심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5학년 때 이제 발전할 모델인데 이제 이러한 발명을 통해서 내 아이디어로 뭔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뭐 다양한 발명품들을 만들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레바퀴 통인데 위에 뚜껑이 달려가지고 빗자루질을 할 때 이렇게 먼지가 날리는데 이제 날리지 않게끔 뚜껑을 단 모델이었고 뭐 고깃집에 가면은 선풍기 하면은 이제 고기 향이 막 몸에 배이는데 이렇게 선풍기를 목을 숙일 수 있게끔 만든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온 제품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앞에 이렇게 할 때 안쪽에 서리가 끼는데 자석을 통해서 양쪽 다 지울 수 있게끔 했던 아이디어들. 그리고 뭐 잠자리채인데 공중에서 잠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잠자리채를 이렇게 당기면 공중에서 앞에가 이렇게 오므라지면서 잠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일기장에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일기를 쓰기 싫어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대회에 나갈 수 있었고 우연찮게 이제 대통령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뭐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 이제 청와대에 들어와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실제 사업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이때 제 아이디어를 발표했던 거와 지금 회사를 투자자들한테 가서 피칭하는 것과 뭐 거의 차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장학금 모은 거랑 TV 출연한 거랑 돈을 이렇게 다 모아 보니까 96년도였어요.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제 학생한테는 꽤 큰 돈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다 털어서 일본에 특허를 냈고요. 한국 일본에 특허를 내고 이제 금형이라고 해서 실제 제품화를 할 수 있게끔 틀을 만드는 작업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천만 원을 거기 다 까먹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고 꽤 반응이 좋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여러 창업을 했지만 가장 성공적인 아이템은 이거였던 것 같고요. 그때 일본에서 바이어가 뭐 2억에 사가겠다, 라이센스 사가겠다 이랬었고 지금도 쇼핑몰 들어가 보시면은 중국이랑 일본, 뭐 한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릴 때 돈 맛을 보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고 라이센스 프리를 선언하시는 바람에 인생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을 돈을 벌지는 못했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나만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뭔가 뭐 발명도 있고 연구해서 논문을 쓰는 것도 있지만 창업을 하니까 이 내 아이디어가 세상에 태생을 해서 여러 사람이 쓰네라는 경험을 이제 처음으로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이희소 박사님께서 이제 영감을 주셨고 이제 장학금으로 질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여전히 아버지의 선택은 좀 아쉽긴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엇이 창업에 가장 중요할까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개똥벌레가 이제 지구를 굴리고 있는데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내심인 것 같습니다. 그 인내심이 되게 중요하다는 경험을 이때도 사실 했었는데, 제가 사립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기장에 이렇게 쓰고, 심지어 4학년 때 담임쌤이 발명반 선생님이었는데 치맛바람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한 번도 교회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다른 친구 한 명이 계속 교회 대회를 나갔는데 5학년이 딱 됐는데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 오셨어요.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사회초년생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그때 제가 어떻게 과학상자 대회를 하는데 저는 2시간 만에 뭘 만들어서 교내 대회를 하는데, 그 친구는 선생님 2명이 붙어가지고 6시간 동안 교회 대회를 준비한 걸 갖고 교내 대회를 하더라고요. 이 아무리 사립 초등학교도 이 세상에 이럴 순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장에 걸쳐서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이제 일기장에 폭로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담임쌤이어도 교무실에 없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분도 그때는 심장이 뜨거웠던 거죠. 초등학교 이게 배움의 산신인 초등학교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교무실에 한번 엎어주셨고, 담임쌤이 교무실에 엎어주는 바람에 처음으로 교회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아까 대통령상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는 게 좀 어렵구나. 근데 동시에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니까 세상이 바뀌는구나. 이런 경험을 이때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공대를 되게 갈까, 공대를 가서 MBA를 갈까,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경영대를 갈까라고 고민하다가 경영대를 가게 됐습니다. 수시로 경영대를 가게 됐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만 해도 이제 벤처 경영학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때만 해도 경영대를 딱 들어갔더니 CEO 과정, 그러니까 이제 창업이 아니고 CEO 과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공대와 미대 쪽을 계속, 산업공학과와 공대 쪽을 계속 맴돌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영대에서는 아웃사이더였는데, 그때 이제 공대 형하고 둘이서 이제 만든 게 전자레인지인데, 전자레인지 안에 햇반 같은 걸 집어넣으면 햇반을 위에서 코드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조리하는 아이템을 이제 만들었고, 교수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교수님이 너무 멋지다, 혁신적이다, 내가 3천만 원을 붓겠다, 이래서 교수님이 펀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렇지만 이제 교수님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구매력이 있으신 분은 3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누나한테 물어보거나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조금 아이템이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여튼 이때 엄청 고생을 합니다. 포항대, 카이스트, 서울대에 있는 모든 코드 인식 기술을 가진 박사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이걸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구현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쫓아다녔는데, 실제 만들었어요. 1년 만에 만들었고, 전자레인지에 피자 딱 넣으면은 자동 조리해가지고 전자레인지가 막 돌아가고 이런 걸 다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2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동원이나 오뚜기에 가서 이거 코드를 좀 심어주세요라고 했더니 LG전자랑 삼성전자에 가서 일단 전자레인지에 코드 인식기를 넣고 오래요. LG전자랑 삼성전자에 가서 코드 인식기를 넣어주세요라고 했더니 오뚜기랑 대상이나 이런 데가 동원에 가서 코드를 다 박아서 오래요. 전형적인 사업의 닭달걀, 플랫폼 사업의 디맨드와 서플라이 사이의 닭달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건데, 그래서 못 뚫었습니다. 결국엔 뚫지를 못해서 기술은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진행을 못했죠. 2번째 문제는 생각보다 햇반을 돌리는 3분을 돌리는 버튼을 돌리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이게 아마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 같은데, 유저의 관점이라기보다 너무 테크에 집중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거 회사가 이제 망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했던 게 피봇이란 걸 했죠. 피봇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뭔가를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버릴 거 다 버리고, 전자레인지 버리고, 예를 들면 레토르트 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이 뭔가를 딱 고민했을 때 남는 게 코드를 인식하는 기술은 저희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QR 코드 요즘 많이 쓰고 계실 거고, 바코드 같은 게 있을 거고, 이 당시에 이제 컬러집 코드라고 해서 컬러 패턴 코드 같은 것들이 있었고,
네, 저희가 그때 이제 만든 거는 유니코드라고 해서 SNS 문자로 보낼 수 있는 방향성 코드입니다. 이때 장점은 뭐냐면 QR 코드로 보내면 하나 보내는데 200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문자 보낼 때는 20원 정도 들잖아요. 근데 실제 이거 대량으로 보내면 8원 정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MMS가 아니라 SMS로 보낼 수 있는 유니코드로 모바일 코드를 만들었고, 이게 개인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네이버 같은 데는 이제 한 달에 한 4, 5억 쓰거든요, 문자비로. 근데 200원짜리를 8원으로 줄여주면은 이게 몇 천만 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레인지는 다 갖다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코드 기술을 모바일에 접목을 해서 이제 이 회사는 네이버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한 35억 정도의 매각을 했었죠.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만 힘들었냐 하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힘듦의 영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전체인데, 스타트업의 성공 방정식은 버티고 버텨라인 것 같습니다. 그 소프트뱅크 코리아에 이제 문교학 대표님이 계신데, 지금 현재는 그 손정희 회장님이 하고 계시는 비전 펀드의 파트너로 가 계신데, 이분한테 제가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표님, 이거 투자를 할 때 15년 정도 해보셨으면 투자의 성공 방정식이 있을 것 같다. 투자를 하는 성공 방정식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때 하셨던 얘기가, 창업자들이 와서 앞에서 막 발표하고 PT하고 하는 내용은 다 사기래요. 그대로 하는 애를 본 적이 없대요. 근데 하나 꼭 봐야 된다면 이 팀이나 이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견딜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라는 게 본인이 보는 유일한 어떤 그 성공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회사가 커지고 있지만 2년에 한 번 정도는 거의 망할 뻔한 위기를 거치면서 막 이렇게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뛰어드실 때 그 인내심, 버티는 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액션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린 스타트업 뭐 이런 책들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이제 MVP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빨리 출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능을 가진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빨리 출시를 하고 출시를 하고 측정을 한 다음에 또 배우고 또다시 이제 개선을 하고, 이 루프를 계속 돌리다 보면은 이제 프로덕트가 좋아진다. 처음부터 엄청난 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일단 가장 최소한의 기능을 만들자라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발명을 하면서 맨 처음으로 했던 건 아까 그 대통령상 받은 제품은 아니고 이제 이 그 다림인데, 제 모든 발명의 영감은 어머니인데 어머니께서 이거 이제 태워 먹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오뚜기처럼 뒤에 줄을 달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바로 서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을 했고, 생각하자마자 아버지하고 둘이서 작당을 합니다. 집에 있는 냄비에다가 낚시점에 가서 납을 샀어요. 그래서 납을 집에서 냄비에 녹이면 녹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점토로 틀을 만들어요. 금형을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부어가지고 깎아가지고, 실제 이게 첫 제품이었고, 집에 있는 다리미를 하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전체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사서 이제 조금 더 슬림하게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최단 시간 내에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 그 프로덕트를 최소한의 기능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를 한 다음에 유저들의 반응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MVP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보다는 그 누나와 엄마의 말을 들으라는 것도 이제 그 유저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충실히 반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MVP라는 얘기는 뭐 많이 있는 개념이고요. 그냥 제가 만든 용어인데, 그 MVS라는 용어를 만들어봤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 프로덕트를 한 루프 돌려보는 것, 그걸 계속 돌려서 더 발전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창업을 하시게 되면 또 되게 중요한 게 세일즈를 직접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세금 계산서 발행까지를 한 루프 돌려보는 것. 처음에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영업사원이라는 게 있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가, 대표가 직접 세일즈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땐 제가 이제 소셜 커머스라고 해서 지금 뭐 쿠팡, 티몬 같은 거 완전 초기에 하루에 하나의 딜이 올라갈 때 이제 했던 건데, 데일리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티몬이 그때는 경쟁사였어요. 뒤에 이제 인수합병이 됐지만 경쟁사였는데,
이 티몬의 그 대표님이 이제 와튼을 나와서 이제 굉장히 또 뛰어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가로수길, 서울의 가로수길을 뭐 양복을 입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첩부를 입수한 거죠. 저도 이제 양복을 입고 멋지게 한번 영업을 해봐야겠다. 근데 8월이었어요. 7월, 8월 이때였어요. 한창 더울 때 이제 양복을 입고 그래서 토요일 날 영업을 하러 나간 거죠. 그래서 딱 나가자마자 15분 만에 이제 땀에 쩔었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가면 안 되거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들 이제 뭐 그 파스타 먹으러 오시고 막 데이트하러 오시니까. 근데 그때 못 모르고 이제 영업을 나가가지고 다스티라고 지금도 안 잊어먹는데 다스티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막 설명을 했는데 이때 이제 50% 할인해야 된다. 음식을 50% 할인해서 2,000장을 팔자. 뭐 이런 걸 아직 앱이 나오기 전에 이제 제가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대표님께서 되게 불쌍해 보였나 봐요. 땀에 쩔어 있으니까. 그래서 해줄게 이렇게 되셔가지고 아 나는 영업의 기재인가 보다. 난 태생적으로 영업을 타고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6장짜리 계약서를 들고 와서 딱 대표님한테 계약을 해주시죠라고 했더니 밤에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아 도저히 50%는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와서 계약서를 찍고 한 장짜리로 만들고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계약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업 멘트를 다 뜯어 고치고 그러고 나서 매일 그 데이팅 하러 오는 시간에 혼자 양복 입고 가서 30분 동안 앉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안해요. 왜냐하면 약간 갠세를 지긴 건데 그 30분 동안 앉아서 매일 혼자 카페라떼를 먹고 있으니 일주일 되는 날 사장님이 다시 오셔서 계약서 내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첫 계약을 내가 못하면 내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BMW인데 지금 버즈빌이라는 장거하면 사업을 할 때도 처음에 이제 영업은 해야 되겠고 아직 앱은 안 나왔고 그래갖고 했던 게 두 가지 되게 재미난 세일즈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한테 모든 갖고 있는 명함을 다 좀 내봐라. 그분이 이제 CEO 그 교육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받아왔는데 BMW, 뭐 한국 야쿠르트 이런데 회장님 명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일을 썼죠 회장님한테. 그래서 그 잠금 화면의 광고라는 혁신적인 플랫폼이 나왔는데 그것도 짤방으로 만들었어요. GIF로 막 돌아가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혁신적인 광고는 BMW 같은 혁신적 기업이 해야 될 것 같다. 보냈어요. 그런 걸 한 200군데 보냈는데 안 올 줄 알았어요. 안 올 줄 알았는데 회장님이 답변을 친히 보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앱이 아직 안 나왔는데 상무급 미팅을 하고 100만이 되면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 한 6개월 뒤에 100만 정도 만들어서 실제 광고를 집행했던 적도 있고 또 하나는 더 웃긴 건데 저희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빛낸 30대 기업을 2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료 광고 초청권을 뿌렸어요. 대한민국을 빛내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 그래서 잠금화면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광고 기회를 드리겠다. 근데 30개가 아니고 200개를 보냈어요. 30개라고 하고 보냈는데 솔직히 누가 답을 할까 하면서 보냈는데 농심에서 답변이 오셨어요. 농심에서 30대 기업으로 선정해줘서 너무 고맙다. 왜냐하면 농심이 생각해보면 30대 기업에 들어가기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농심이 엄청 짜요. 엄청 짜고 근데 농심이 이제 그래서 고맙다 이래가지고 저 입장에서 엄청 감사했죠. 그래가지고 그 수지를 썼어요. 수지 수미칩. 그 다음에 싸이가 한창 핫할 때 신라면 블랙. 이 두 개의 광고를 이제 저희 따왔죠. 그래서 저희 초반에 런칭할 때도 사진 찍을 때 저희는 안 나타나고 최대한 땡겨 수지가 나오게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거 보고 레드불이 전화 와가지고 2천만 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실행력이 되게 중요한데 최소한의 돌아가는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는 것, 그걸 계속 돌리면서 유저 반응을 듣는 것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일즈도 중요한 것 같다. 특히나 이제 개발이 그러니까 정말 막 개발을 한 3년 해서 하는 스타트업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비즈니스가 필요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직접 세일즈를 띄워보면서 그 루프를 한번 돌려봤냐 안 돌려봤냐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MVP, MVS를 무한 루프로 돌리면서 계속 그 성장 곡선을 그려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 창업한 회사는 포스트윙인데 이 회사는 이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뭐 엑시트도 못했고 성공하지 못했는데 어떤 회사였냐 하면 뭐 P2B 같은 데 가면 불법 영화 같은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그 핑거 프린터로 해서 그 걔들의 패턴을 찾아가지고 불법 영상을 유통한 거를 캡처해서 자동으로
법원에 보내주는 솔루션이었어요. 저작권 위반한 사람을 한 방에 다. 원래 이걸 한 60명의 알바가 하고 있던 사업이라는 걸 제가 캐치하고 개발자 둘이랑 3명이서 이걸 막 밤새서 만들어가지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처음에 뚜루로 갈 때 이제 영화 쪽에 갔더니 이미 자기들 친구하고 3명이서 하고 있더라고요. 알바하는 회사, 법무법인, 그 다음에 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친구였는데 제가 찾아가서 이제 이 60명 알바 있는 회사에 이제 인수하겠다. 24살 때인데 이제 인수하겠다. 제가 사업하기 좋은 얼굴이어가지고요. 24살 때 또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믿어주더라고요. 인수하러 가겠다 했는데 24살 때 인수하러 가겠다 했는데 믿어주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이거 뭔가 정보도 캐치하고 좋다 하면서 딱 돌아서서 나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래도 내 얼굴이 그 정도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좌절하긴 했는데 여튼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저작권을 누가 관리하는지를 알게 됐고 그분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친구끼리 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왔다. 근데 60명이 2년간 할 자료를 내가 내일 다 쏠 테니까 우리도 계약해달라. 우리하고만 계약 안 해도 되고 양쪽 다 계약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2년치를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계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 솔루션으로 저작권 위반하는 회사를 캡처해주는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2년치를 한 방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밝아졌어요. 한 방에. 그래가지고 이제 광산을 캘 때도 강물을 캐다 보면 더 이상 캘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이 회사는 이제 아니다 싶어가지고 델리픽이란 걸 하게 됐죠. 현재는 이제 잠금 화면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택한 이유는 잠금 화면이란 건 국경에 제한이 없고요. 이미지로 소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 먹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타트업을 하는 건 아까 인내심이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이 스타트업을 하나 다 힘들어요. 다 망할 뻔하고 다 힘든데 이왕에 힘든 거 할 거면 좀 큰 거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산 캐서 이게 강물 금방 다 캐는 거 말고 글로벌을 먹는다거나 좀 더 큰 시장이 큰 거를 도전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동시에 내가 꿈을 꾸지 못한 회사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꿈을 꾼 크기만큼 회사를 만들 수 있거나 또는 그거보다 좀 작은 거지 내가 꿈꾸지 않았는데 더 큰 회사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큰 꿈, 최대한 큰 시장을 노려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버지랑 낚시점 가가지고 납을 녹여가지고 만든 거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는데 이게 진짜 빨리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하자마자 5일 만에 제품을 다 만들었으니까. 근데 일본에서 이미 특허가 있고 독일에서 이런 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거는 뒤에 막 무겁지도 않고 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가볍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델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데일리픽이라는 사업을 미국의 그룹폰이라는 회사가 잘 되는 걸 보고 한국에 갖고 와서 내가 처음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해서 막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 런칭 딱 보름 전에 티켓몬스터라는 회사가 갑자기 나왔어요. 야, 내가 제일 일본어로 한 줄 알았는데 이걸 만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신현성 대표랑 이제 뭐 지금 쿠팡의 김범석 대표랑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는데 20대 뭐 저크버거가 뛴다 막 이렇게 멋지게 기사를 내주셨는데 처음에 팀원 들어오고 저희 들어오고 쿠팡 들어오고 위메프 들어오는데 2달에 마케팅비 90억씩 더 썼어요. 그러니까 2달 차인데 시장을 들어오는 데는 굉장히 90억이라는 큰 돈을 쓰면서 진입을 해야 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다시 창업하면 그 15일을 줄여보겠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잠금화면 서비스 처음 출시할 때 12명 남자들 12명이 저희 집에서 합숙을 했어요. 2시간 자면서 15일을 늦지 않으리라 하면서 2시간 자고 합숙을 했는데 문제는 캐시 슬라이드라는 게 또 나오더라고요. 15일 빨리 나왔어요. 캐시 슬라이드가. 물론 저희 현재는 이제 B2B 모델로 저희는 이제 애초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게임의 룰이 서로 다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진짜 뭐 밤을 새고 무슨 짓을 해도 15일 전에 다른 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속도가 진짜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기술 기업이 아니라 뭔가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해야 되는 기업은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내가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내게 최고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얘기도 안 하고 내 혼자서 막 이게 세상을 바꿀 것 같아 막 이렇게 꿈을 꾸는데 그 아이디어 전 세계 한 15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5명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중에 한 3명 정도는 출시를 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꼭 숨겨놓지 말고 창업하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특히 그 교수님 말고 누나랑 엄마한테 물어보고 시장의 유저들한테 의견을 빨리 들어보는 것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창업을 하면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리텐션인 것 같아요. 저보고 이제 엔젤 투자도 최근에는 하고 있는데 엔젤 투자할 때 그냥 하나만 보라고 하면 리텐션인 것 같아요. 서비스에 마케팅비를 아무리 부어도 유저가 쌓여가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그냥 물 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리텐션만 보면 사실 모든 비즈니스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사업을 출시하실 때 이 리텐션을 어떻게 잡을지를 많이 고민을 하시면 좋겠는데 데일리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맛집만 찾아갖고 50% 할인을 시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희가 이제 12시에 그 당시에는 딜이 하나씩 떴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맛집을 50% 할인을 시켰으니까. 그랬더니 이게 한 40분 동안 로딩이 안 뜨는 거예요. 이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유저들이 어떻게 했냐. 막 찾아보고 요 버튼이 있는 위치를 찾았어요. 아무것도 안 뜨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클릭해서 10장을 한 번에 사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일리픽이 올린 딜은 무조건 3억을 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사실 그때 저희가 좀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굳이 12시에만 꼭 올려야 되고 그 트래픽을 피크치게 할 필요가 없었지만 어쨌든 그 유저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줬었고 잠금화면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잠금화면을 한번 켜고 나면 유저가 한 달 뒤에 65%가 계속 쓰게 돼요. 그래서 창업을 하실 때 정말 이 한 달 뒤, 뭐 3일 뒤 들어온 유저가 얼마나 쓰는지 이거는 정말 좀 철저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리텐션이 잡히기 전에 굳이 돈을 써가지고 투자받은 돈이나 이런 걸 허비하지 않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뭐 몇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해왔는데 이제 돈 버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엑싯에 대한 3번의 엑싯을 했는데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방법은 그러니까 엑싯에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IPO를 시키거나, 그러니까 주식시장 이제 상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M&A를 하거나, 나머지 2개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의 문제는 사주는 회사가 없어요. 삼성전자 안 사요. 네이버도 예전에 몇 개 샀다가 망해가지고 잘 안 사요. 카카오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뭐 김기사처럼 자기가 필요한 게 아니면 안 사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게 더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실리콘밸리는 인건비도 비싸고 그걸 다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다면 한국은 그냥 뺏겨서 빨리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뭐 안 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만들었던 회사 뭐 데일리픽 또는 뭐 저기 이토프 그리고 이제 뭐 티몬이라는 회사도 이제 리빙소셜에 엑싯을 했는데 사실 그 케이스가 많지 않다. 최근에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막 이렇게 문어발로 사면서 근데 현금 많이 안 줘요. 30% 현금, 70% 이제 지분 수합인데 사실 옐로우 모바일이 무너지면서 사실은 인수합병에 대한 그림 자체도 사실 상당히 무너져 버렸는데 M&A가 생각보다는 그리 쉽진 않다. 그리고 상장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좀 플리토가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 특례로 올라가기도 하고 기술 특례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 스타트업 시장에 한국에서 한 2조에서 2조 5천억이면 모든 스타트업을 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 자금을 많이 풀면서 현재 4조 정도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스타트업이 투자받기에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데 문제는 회사가 커졌을 때 결국 그 회사가 IPO를 가거나 엑시트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리턴이 오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장에 올라갈수록 뭐 예를 들면 12차선 대로에서 뭐 2차선 뭐 이런 꼴목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엑시트 플랜이 상당히 좀 어렵긴 하다. 이거는 이제 대표의 관점이라기보다 이제 대주주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공유를 드리면 세콰이어 캐피탈이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사입니다. 얘들이 투자하는 공식이 3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아까 시장이 크냐 이 얘기를 드렸는데 자기한테 이제 이게 그 자기 아이템을 발표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바쁜데
일단 너 아이템 너가 얘기하는 거 다 믿어줄게. 근데 너가 그 예측하는 시장이 2조가 돼? 2조가 안 되면 나 바쁘거든 하고 일단 커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조가 일단 되느냐,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냐. 두 번째는 이들이 투자한 회사를 주로 IPO보다는 엑시스를 좀 많이 보내는데 그 인수합병을 많이 보내는데 그랬을 때 인수할 만한 회사, 뭐 글로벌로 치면 아마존, 뭐 페이스북, 뭐 구글 이런 곳들이 있겠죠. 그들의 3개년 로드맵을 그들이 빠삭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인스트림, 그들이 직접 할 만한 것들은 페이스북이 사지 않을 거니까, 자기가 직접 할 거니까 그런 건 다 제끼고, 그 위에 얹을 만한, 인수해서 갈 만한 것들을 다 이제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투자할 만한 회사가 어디에 인수당할지에 대한 거를 치밀하게 고민을 하고, 그 인수할 회사가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지를 고민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거기에 1위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진짜 무서운데, 예를 들면 제가 세카이어인데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예를 들면 드랍박스 대표님이고, 여기 계신 분이 에어비앤비 대표님이고, 여기 계신 분이 에버노트 대표님이면 구글하고 페이스북하고 아마존의 그 조직도를 갖고 와서 아는 사람 동그라미 치라고 합니다. 사실 대표 정도 되면은 그런 회사에 인맥이 많을 수 있거든요. 동그라미 친 다음에 드랍박스 대표한테는 에버노트 얘기를 흘리라고 합니다. 에버노트 대표님한테는 에어비앤비 얘기를 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회사들의 얘기를 계속 흘리는 거죠. 몇 년간. 그러면 결국에는 페이스북이 해야 되는 것 중에 직접 하기 어려운 거에 1위 회사는 다 투자를 해놨는데, 그 회사에 뭐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을 텐데 좋은 얘기를 여러 투자사 대표를 통해서 흘려놓는 겁니다. 그럼 페이스북이 안 사고 그 회사를 인수하지 않고 버틸 재간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창업을 하실 때 물론 뭐 영원히 내가 이 기업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도 있지만, 내가 이 회사를 어떤 회사한테 매각할 수 있을까? 어떤 회사가 나의 회사를 갖고 싶어서 엄청 애걸복걸할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실제 회사를 팔지 않더라도 내 회사가 굉장히 엣지 있고 되게 또 어떤 독점적인 지위, 어떤 굉장히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엑시트 전략도 고민을 해보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가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성공의 5할은 엑시트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스타트업이라기보다 그냥 처음에 창업가로서 사실 사업을 잘하는 게 한 50%면 그걸 통해서 IPO를 잘 시키거나 M&A를 잘 시키는 것도 그 정도로 중요하다. 한 번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내가 10년간 고생한 회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 뭐 M&A를 잘한 케이스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티켓몬스터의 매각 사례를 보면 이 슬픈 스토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티켓몬스터가 굉장히 오랜 시간 잘 만들어 왔지만 미국에 한번 팔게 되고, 그 팔 때 구조를 좀 잘못 짬으로써 사모펀드 KKR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주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진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엑시트 전략도 굉장히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그 창업에서 중요한 것 중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15년 정도 창업을 해왔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를 쭉 리스트업 해보고 지울 거를 다 지워보니까 4개가 남더라고요. 첫 번째, 비전이 남더라고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재인 것 같아요. 그 방향을 누구와 함께 갈 거냐. 한 명 한 명의 이제 그 점이겠죠. 노드겠죠. 그 다음에 뛰어난 인재와 함께 하다 보면 그들이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잘못하면 엉망진창으로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과 점을 이어주는 링크가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이 있는 점들의 링크인데 그 하나의 집합체가 가지는 고유의 향기, 색깔, 그게 이제 문화인 것 같습니다. 비전이 정말 중요한데, 이 비전은 회사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이 싱크가 맞아야 돼요. 모든 직원들의 비전이 회사의 비전과 싱크가 맞아지면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대표의 비전도 이제 회사의 비전과 싱크가 맞아야겠죠.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제 비전은, 제 개인적인 비전은 한국 태생의 아이디어, 뭐 회사를 만들어서 엑시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한국에서 태생한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데 사실 유튜브 같은 것도 한국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뭐 아이리버 같은 게 먼저 나왔지만 그 아이팟 같은 게 뒤에 터졌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생한 뭔가를 글로벌로 성공시키면 수많은 후배들이나 새로운 창업가들이 그걸 보고 글로벌한 뭔가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꿈이고요. 또 하나의 꿈은 이제 사업은 운이라서 제가 진짜 열심히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회사에서는 멤버들이 저를 이제 CLO라 부릅니다. 스마트하면 자기들이 담당한다고 하고 L은 럭키인데 운만 담당하는, 너 당신은 운만 담당해라. 스마트하면 우리가 담당하겠다, 뭐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 운이 정말 중요해서 제가 글로벌로 도전을 해도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사실 운에 달려 있다 보니까 불나방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진흙탕 인큐베이팅, 돈을 주고 뭔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같이 굴러주는 인큐베이팅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페이팔 마피아처럼 버즈빌 마피아를 만들어서 이들이 온전한 기업가로서 또 하나 도전을 하게끔. 그래서 회사에 다니다가 창업을 하러 나가겠다 하면 굉장히 환영해요. 그리고 실제 투자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 또 그 힘든 길을 본인이 가겠다고 기꺼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 두 가지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또 이러한 불나방을 복제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버즈빌의 비전과 제 개인의 비전이 잘 맞아서 가고 있고 사실 저희의 한 뭐 100명 정도의 각각의 멤버의 비전이 사실 회사의 비전과 잘 맞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과 미션 문구 같은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고 있고 또 좋은 인재,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진짜 안 바뀝니다.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이게 정말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채용, 처음에 누구와 함께 할 건가에 거의 구할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게 같이 일하는 멤버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멤버를 가득하게 채우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잘 소통하게 만드는 것. 하나의 예로 전 직원 자석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 포함. 그래서 자석을 뽑아서 이제 랜덤하게 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개발자 언어가 다르고 디자이너 언어가 다르고 뭐 대표의 생각이 다르고 근데 서로 이제 모여 앉다 보면 같이 바꿔서 랜덤하게 앉다 보면 그러한 걸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소통을 장려하기도 하고 뭐 글로벌 워크샵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 뭐 1억을 투자해서 글로벌 워크샵 가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각 지사에 있는 멤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5일 정도 막 몸을 부딪히면서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서로 간의 링크가 생겨서 새로운 또 혁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한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만의 향기, 우리만의 색깔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문화겠죠. 이거는 이제 컬처북이라는데 이제 저희는 명문화를 합니다. 계속 매년 이제 컬처북을 업데이트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거고 우리의 비전은 뭐고 우리의 핵심 가치는 뭔지를 계속 명문화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컬처북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면 대표가 의사결정을 했든 뭐 인턴이 의사결정을 했든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컬처북을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 생각에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방정식은 인내심이다. 요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고 하면 인내심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든데 해볼만 하긴 한데 힘들긴 힘듭니다. 그리고 MVP, MVS, 최소한의 프로덕트, 최소한의 세일즈를 루프를 돌려보아서 그걸 계속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고 어차피 힘든 거 시장이 좀 큰데 뛰어들어서 꿈을 최대한 크게 가지자. 그리고 기술 회사가 아니라면 속도가 정말 중요하더라. 15일 다음 사업을 하면 저는 그 15일을 어떻게 당길까가 엄청난 고민인데 그 다음에 이제 리텐션이 중요하고 엑시트 전략 되게 중요하고 모든 걸 정리해보고 남겨보니 비전과 사람, 소통과 문화. 아이템 없어요. 아이템은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피벗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인재, 소통 문화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몇 장의 슬라이드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대학생으로서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당장 나가서 창업을 하란 거냐, 요거에 대한 부분만 몇 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창업의 길로 나갈 것이냐. 그 미국에 있는
그 최고의 그 스타트업들 대표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많은 설명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이비리그를 나와서 아이비리그를 나온 게 아니라 아이비리그를 들어가서 자퇴를 한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저희 디자인 경영이라는 수업 조동성 교수님이 이 수업하면서 이걸 실제 띄워놓고 저희 보고 그러셨어요. 특징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손 들고 아이비리그 나온 것 같습니다. 자퇴한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일단 여기 아이비리그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업을 듣고 있다는 거는 자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를 만들고 싶으면 행정실에 가서 자퇴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우스갯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나고 보니까 조금 일리가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캠프 모바일의 이람 대표님이란 분이고 현재는 이제 TVT라고 투자회사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약간 전설적인 기획자입니다. 20대 때 싸이월드 만드셨고요. 30대 때 네이버 블로그랑 카페 만드셨고 40대 때 밴드 만드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20대 때 20대가 쓰라고 싸이월드를 만들었더니 20대가 썼대요. 30대 때 20대가 쓰라고 네이버 카페랑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30대가 썼어요. 40대 때 20대가 쓰라고 밴드를 만들었더니 40대가 쓰더라. 되게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B2C, 저희는 지금 B2B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B2C 사업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어린 나이에 그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창업자들 보면 최근에 나오는 트렌디한 서비스일수록 나이대가 어립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게 무서워요. B2C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그들의 트렌드와 촉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네이버에 있는 기획자 선배들은 그래 그러면 나는 촉은 못 따라가니까 그들이 만든 걸 뺏기겠다 뭐 이렇게 요즘 많이 가시던데 정말 세상을 바꾸고 페이스북 같은 걸 만들고 싶으시다면 물론 이제 본인이 그 정도 천재인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어린 나이에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B2C 사업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아까 앞서서도 아이비리그를 가면 아무래도 똑똑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어린 나이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자퇴를 한다는 거는 내가 그걸 포기할 만큼 여기에 올인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아이비리그의 자퇴생이라는 특징은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뭐 자퇴하고 지금 나가서 창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가 그 정도 뛰어난지 한번 따져보고 내가 B2C 서비스를 할 거면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앞서 이제 그룹폰이란 모델을 카피한 카피캣 사업을 했습니다. 데일리픽이라고 맛집에 특화해서 그룹폰을 뺏긴 사업을 했었고 근데 이렇게 창업하는 것도 저는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해보시다 보면 망할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왜 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카피캣으로 하면 하나는 명확합니다. 아이템은 괜찮았던 거예요. 팀이 엉망이었든 실행력이 안 좋았든 아이템은 괜찮은데 내가 잘 실행을 못해서일 확률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스터디를 하는 측면에서는 카피캣 모델도 괜찮다. 또 하나는 카피캣은 해외에서 인수 제의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역이 있는데 위역 모델을 한국에서 하고 있다. 근데 한국에서 되게 잘하고 있어. 그럼 위역이 인수하려고 하겠죠. 이때도 저희가 팀원이 인수됐던 이유는 창업하고 3개월 만에 그룹폰에서 저희한테 인수 제의가 왔어요. 영어로 뭐 홈페이지도 없었어요. 트래픽 보고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너희 회사를 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엑시스를 하게 됐는데 카피캣으로 하면은 원래 모기업 글로벌에 있는 모기업이 인수제의가 들어온 경우가 많고 뭐 한 10억에서 100억 정도를 저희가 뭐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엑시스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사실 뭐 5천만 원, 2천만 원을 갖고 뭐 500만 원을 갖고 창업을 물론 정부 지원 자금이나 이런 게 있지만 이제 한번 첫 사업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은 창업이 굉장히 힘든데 조금 쉽게 가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장하는 작은 기업. 사실 저희 지금 그 HR 쪽에서는 아마 100명 되는 기업에 가셔야 된다 얘기를 하라고 눈빛을 주고 계시지만 한 30명에서 50명이 사실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작은 기업에 CSO라든지 또는 운영 매니저라든지 전체를 볼 수 있는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단시간에 좀 그 경험을 습득한 다음에 창업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CEO나 잘할 만한 회사, 핫하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발굴하는 힘이 있다면 거기서 중요한 포지션으로 단시간에 학습을 하고 뛰어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좀 얘기가 길었는데 나만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이희소 박사한테 영감을 받아서 창업을 계속 하고 있고 진행 중인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뒤에 네. 네,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15년 동안 끊임없이 창업을 위해서 고군분투를 해오셨는데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는 열정이 무엇이었는지 되게 궁금해요. 동기? 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실 창업을 한번 하고 뭐 엑싯을 하고 나면 세계 여행도 가야지 뭐 이런 꿈을 꿨는데 이제 그 다음 사업을 또 뭔가 벌려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못 모르고 들어가서 또 창업을 하다 보면 직원이 또 생기고 나만 보고 있는 사람이 생기고 또 해야 되지 하면 또 가는 사실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뭔가 창업을 한다는 게 이제 근본적인 열정의 동기인 것 같고요. 왜 근데 피곤하게 또 세상을 바꿔야 되냐에 대해서는 답을 구하기 되게 어렵던데 인생이 한 번이고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고민에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러면 나로 인해서 영향력을 많은 사람한테 끼치는 게 한 번 사는 삶에서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계속해서 창업을 하거나 뭔가 아이디어를 만드는 어떤 근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강연 잘 들었고요. 그 어렸을 때부터 꼬마 발명가로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혹시 하드웨어 쪽으로 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로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결국 이제 그 나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 했을 때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이 얼마나 클 수 있느냐가 제가 이제 아까 시장의 크기랑도 비슷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문 고정 장치를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쓸 거냐 뭐 그게 가장 좋은 아이템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데일리 픽이란 걸 만들었을 때 얼마나 쓸 거냐 또는 뭐 잠금화면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쓸 거냐를 봤을 때 이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아무래도 확산 속도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이 있을 수도 있고 좀 확산 속도에서 훨씬 더 좀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사실 좀 잘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는 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좀 결합된 그런 모델도 해보고 싶은 게 개인적인 꿈이긴 한데 영향력 측면에서 아이템은 선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는 김민규라고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 오래 해보셨으면 사실 좀 실패 사례분들을 실패하신 분들을 또 많이 보게 되잖아요. 좀 그분들 중에서 본인이 느꼈을 때 이것만 고쳤으면은 좀 잘 되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아이템 말고 뭐 어떤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팀을 리딩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좀 그런 것 중에서 많은 주변 분들의 어떤 실패하는 사례를 봤을 때 이거 하나만은 좀 고쳤으면 아마 좋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하나의 덕목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패 이유는 뭐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사실 좀 가장 한 가지 좀 꼽는다면 초기에 파운더를 구성할 때 그 파운더를 굉장히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인재가 중요하다 했는데 인재 중에서도 그러니까 파운더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뒤에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파운더를 그룹을 정말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이들이 아까 인내심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뭐 2개 걸치고 있다. 나는 뭐 대학원을 하면서 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 같이 하면 안 된다 보고요. 이분이 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또 같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파운더가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게 만들고 세상이 날 배반할지언정 모두가 날 떠나가도 이 파운더 뭐 4명, 5명이면 이 사업을 굴릴 수 있다 싶을 정도로 이 아이템 사업의 핵심적인 멤버들로 그 파운더를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이제 그 파운더들끼리 주식 수를
뭐 N빵 한다고 하죠. 뭐 5명이면 20%, 20%, 20%, 20% 이렇게 하는데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끝까지 책임질 한 명, 그 중에 제일 똑똑한 한 명이, 왜냐하면 누군가는 마지막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는 게 서로 뭐 우리는 공평하게 할 거야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결국 그 한 명을 잘 세팅을 하고 서로가 함께 갈 수 있는 그 파운더를 잘 구성하는 게, 아이템은 바뀌거든요. 근데 파운더는 나중에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강의 잘 들었고요. 그 버즈비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제 광고 플랫폼이잖아요. 그 기획하는데 조금 궁금한 게 들었던 게 잠금 화면에 광고를 띄우는 거잖아요, 결국에. 네. 근데 이제 광고라고 하는 건 예전에 기존의 광고는 되게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TV 광고라든가 이런 건데 사실상 잠금 화면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아요. 노출 속도가 짧은 것 같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하나의 광고를 보기엔 굉장히 짧은데 또 다양성도 넓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광고를 붙는 회사가 많아져야 되는데, 광고 붙는 이제 회사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자네들이 들어오면 광고를 해줄 수 있는데,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개의 광고에 붙는, 그러니까 하나의 광고가 넘어가는 그게 짧아지잖아요. 점점 노출 수가. 굉장히 그게 트레이드 오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잠금 화면으로 시작해서 이제 주로 잠금 화면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특징은 현재는 잠금 화면 이외의 모든 영역의 광고를 제공하고 있고, 그 리워드가 있는 광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사람이 딱 클릭하는 순간에 후킹하는 그런 리워드가 있는 광고를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너가 늘어나서 지면이 늘어나면 이제 광고는 영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노출량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애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업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광고를 넣어주는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와 전 세계에 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와 연동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애드 네트워크 회사와 전 세계적으로 한 200군데 넘게 연동이 돼 있어서, 그러면 이들이 영업한 물량이 저희 쪽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라인 애드 네트워크와 연동이 돼 있으면 라인 팀에서 수주한 광고가 저희 쪽으로도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동으로 들어오는 광고들을 어느 정도 바탕에 깔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엔 이제 세일즈 팀이 얼마나 잘하냐의 문제죠.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하에서 뭐 예를 들면 세일즈포스라는 CRM 툴을 통해서 숫자 기반의 매니징을 하면서 세일즈 역량을 끌어올리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채워나가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아까 전자레인지에서 얘기했지만 닭다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파트너가 한 방에 늘면 광고가 확 줄어들어 버리고, 광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제 이 노출할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양쪽을 잘 맞춰가면서 키워가는 게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광고를 이제 뚫으실 때 아무래도 잠금 화면에 광고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좀 새로운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잠금 화면에 광고를 넣는다 하면은 저희가 잠금 화면을 열기까지 시간 자체가 굉장히 뭐 3초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일단 그 하루에 60번 스쳐 지나가는 영역이고, 이제 크기도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클릭이 아니고 이렇게 스와이핑으로 열리다 보니까 사실 광고에 상당히 많은 그 배너 광고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X 버튼 누르려다가 랜딩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잠금 화면 같은 경우는 그런 미스클릭 이슈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긴 했었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농심 그런 것도 보내보고, 뭐 BMW에도 컨택해보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버티컬 광고주 중에 하나를 뚫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농심을 뚫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심 케이스로 그 카테고리는 쭈루룩 다 뚫립니다. 그래서 첫 광고주의 케이스를 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 그 전자레인지에서 코드 인식해서 돌리는 걸 QR 코드 인식으로 그 피봇 하실 때 그 공학도도 아니고 경영학과 학생이 경영학과 선배와 함께 대학원생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기술 기반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백그라운드 없이 기술 기반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었던 능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 고등학교는 이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뭐 컴공 쪽
그 수업 같은 것도 이제 그 중학교 때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양쪽 다 걸쳐 있는 어떻게 얘기하면 애매한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양쪽 T자형 인재일 수도 있는데 그 양쪽을 다 걸쳐 있다 보니까 좀 그 제가 개발을 직접 다 하지 못했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내가 세일즈를 해도 세일즈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개발은 내가 구조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분을 내가 찾을 수 있는 역량은 있을 거다라는 뭐 자신감, 뭐 사실 역량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그냥 그런 거였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그 코드 인식을 개발할 수 있는 박사 과정에 음료수 하나씩 들고 다 찾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비전이 제일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 전 세계 전자레인지를 다 바꿀 수 있다라는 비전을 들고 박사들을 너 지금 논문 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세상을 바꾸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다 이렇게 꼬시러 다녔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꼬임에 넘어간 박사님이 계셨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정말 그 분야에 뛰어난 인재와 함께 한다면 못하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은 비전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그분한테는 조금 잘못된 비전을 제가 팔았기 때문에. 더 질문 저쪽 뒤쪽에. 뒤쪽부터 네. 할게요. TV 뒤쪽. 네, 먼저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 인터뷰 하신 기사도 보고 왔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게 되면 그 사업 아이디어를 들어오는 유저들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저가 제가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그런 환경에 있는 유저라면 제가 잘 이해하고 있겠지만 어떤 아이디어에 따라서는 제가 그 유저가 아닐 수도 있고 그 필요성을 다른 데서 느껴서 그리고 그 유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내는 사람과 사용자가 또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양 사이드를 둘 다 컨트롤해야 되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유저에 대한 탐구 정말 이 서비스를 쓸 건지 아니면 뭐 돈을 내고 쓸 건지에 대한 필요성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뭐 설문으로 하기에는 정말 그게 서비스로 출시가 됐을 때 캐시플로우를 형성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설지 않을 것 같고 인터뷰로만 진행하기에는 또 만나서 얘기하면 뭐 좋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좀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실 인터뷰만으로 이 유저가 진짜 쓸지 아닐지는 좀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온전히 다 이해하고 답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은 아까 MVP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냥 최소한의 뗄 거 다 떼고 최소한의 프로덕트를 뭐 밤을 새든 뭐 친구를 꼬시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소한의 프로덕트를 빨리 만들어서 여기서 보고자 하는 지표, 예를 들면 뭐 앱스토어에 올렸다.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다운로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뭐 그 구글 트래킹 코드라든지 뭐 트래킹 코드들을 활용하면 이제 하루 뒤에 리텐션이 몇 프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성적인 인터뷰나 이런 거에 의존하는 거는 사실 객관적 판단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정량적인 판단이 되는 제3자의 트래킹 툴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프로덕트까지는 결국 뭐 좀 정말 뭐 엔젤 투자라든지 아니면 정말 뜻이 있는 친구라든지 꼬셔서 비전을 팔아서 그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쉬워지겠죠. 근데 그 전에 인터뷰에서 뭔가 판단하는 거는 실질적인 결정을 하는 데는 참고는 하겠지만 엄청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정의된 프로덕트이 뭐며 지표를 뭐까지 본다에 대한 정의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저는 그 에드테크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한번 사용자가 앱을 설치했다가 지우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계속 앱을 설치하고 꾸준히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어야지 그 스타트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버즈빌 회사에서 한 1년, 한 6개월 이런 식으로 장기간 동안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원먼스 리텐션을 주로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먼스를 본 이유는 30일 정도를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사실 72시간을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쭉 갑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을 버티면 그 다음엔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3데이랑 원먼스 지표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국가나 이제 저희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원먼스가 뭐 40%에서 65%,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한번 쓰시면 쭉 가거든요. 가면 뭐 거의 뭐 70%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정도 선으로 이제 쭉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장가만뿐만 아니라 인앱의 광고 지면을 가져가는 이유도, 이제 아무래도 인앱까지 가져가게 되면 그 리텐션 지표가 더 개선되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리텐션을 더 높일까를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리텐션 지표를 높이는 그런 방안,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그 버즈빌에서 실행할 그런 계획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투자 받을 때도 얘기하는데, 3개년 플랜을 가져오라면 6개월 뒤도 우리가 모르겠다. 6개월 뒤에 망할 수도 있고, 10년 후는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렵고요. 네. 지금도 이제 저희 플랜은 보통 분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텐션 지표를 보면서 끊임없이 아까 그냥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팀에서 이거 어떨까, 저거 어떨까, 그러면 우리 이번 한 달 이걸로 한번 해보자. 그런 다음에 지표 보고 만약 실패하면 우리 실패했네, 축하하고 그냥 우리 실패했어. 성공하면 그 기능을 다른 데 탑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계속 테스트하면서 가져가는 거라서, 네, 10년 후 플랜은 지금 그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질문. 네. 네, 먼저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좋은 파운더들과 이렇게 창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소비자가 되는 마케팅층한테 홍보하는 것도 되게 성공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런 서비스들을 어떤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전략 같은 걸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서비스이냐에 따라서 사실 전략이 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제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까 데일리픽 할 때 제가 했던 방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창업은 했고 팀원이 15일 전에 나왔고 굉장히 핫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새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자본금이 5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500만 원 안에서 유저를 끌어오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 있는 맛집 블로거들을 한 2,000명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고 블로거 하시는 분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다 제외를 시키고 학생 맛집 블로거들만 노려가지고 400명을 추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댓글에서 데일리피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 올라왔으면 좋겠는 딜을 자기들 고객들한테 한번 받아라. 그러면 거기에서 추첨해서 줄 수 있는 무료 음식권을 줄게. 그리고 그 글 하나당 10만 원 줄게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벤트를 소개하는 그들의 모든 글 밑에다가 우리 홍보글을 쓰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너희 이벤트를 소개하는 그 글로 링크를 100개를 달아주면 10만 원을 줄게. 그래서 토탈 한 블로그한테 20만 원 주고 100개 글 밑에다가 그거 달고 이벤트를 한 거였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20명의 블로거한테 400만 원을 드렸는데, 그날 오픈하는 날 어떤 댓글이 저희 사이트에 달렸냐면, 데일리픽 성공하시겠어요? 오늘 이 이벤트를 27번 봤습니다라는 얘기가 이제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의 서비스를 만드셨을 때 이 서비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코어 유저가 누군지를 정의하시고, 그들이 어디서 노는지를 굉장히 고민하다 보면, 물론 돈을 들이면 훨씬 더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저희는 돈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치열하게 고민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어떤 방법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 당시에 이벤트 페이지 안에 그 이미지를 하나 파고, 그 이미지는 우리 서버로 갖다 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매일매일 딜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소는 안 바뀌니까 그 블로거가 바꿔주지 못하니까 우리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맨날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벤트 페이지에 매일 우리 광고가 매일매일 바뀌는 거죠. 뭐 이런 짓까지 해서 이제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개발 쪽이시면 바로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형태를 통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뭔가 유저를 얻는 방법들이 있더라. 그러고 나서 2달 후에 쿠팡이 90억 쓰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 500만 원 드린 거랑 90억 쓴 거랑 거의 초반에 비슷했어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